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겉으론 개편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히지만 의원들은 똘똘한 한 채의 자산에 집중되는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로 장특공제를 지목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혜택을 없애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돼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한문도 명지대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주택자 양도세 장특공제 오래 보유하고 살고 있으면 양도세를 80%까지 최대 깎아주는데 자, 이 장특공제가 문제가 많다.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렸죠. 장특공제 단계적 감축, 단계적 폐지 이런 방향을 지금 시사했는데 한문도 교수님, 왜 대통령은 이 장특공제를 문제 삼고 결과적으로 폐지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걸까요? 장특공제가 예전에는 한 45%가 한도였습니다. 45%. 우리가 네. 1979년도부터 이제 이걸 법제화시켰고 그 전에는 이제 지내오다가 계속 그 20%, 30% 정도 장특공제를 해오다가 네. 45%까지 한도로 지내오다 2002년도 이제 MB 정부 때 네. 이게 이제 80%로 바뀝니다. 네. 바뀌면서 이제 그 당시는 아시겠지만 MB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때잖아요, 서울을.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어떤 당근의 혜택으로 이 80%를 만들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부동산의 상승기잖아요. 차익이 네.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볼 때는 네. 공정과세라는 측면에서 네. 근로소득자들이 뭐 보통 뭐 3억 넘으면 한 40%, 10억부터는 45% 세금을 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차익이 좀 많이 나도 장특공제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거의 안 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은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거고 네. 근로소득을 한 사람이 비교할 때 불로소득이 더 세제 혜택이 많은 건 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이제 이번에 그 진보당 위주로 윤정호 의원 위주로 뭐 최혁진, 뭐 손수 이분들이 이제 법안을 제출한 거죠. 했는데 중요한 건 대통령이 화답을 했고 집권 여당은 좀 다른 좀 스탠스 좀 취하고 있어서 네. 시장에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이 제기한 게 이제 근로소득자의 세금과 이 부동산이 올라서 낸 세금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다. 이게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보는 대통령의 판단, 이 부분을 좀 지목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좀 논란을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대통령이 그 시사한 바대로 이게 장특공제 이제 뭐 보유만 해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는 문제 있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없애면 실제 세금은 얼마나 지금과 얼마나 더 무거워집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고 한번. 예, 실제 지금 이제 보유에 따른 그 장특공 그 혜택이 이제 40%를 공제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주에 따른 것이 이제 40%에서 합해서 이제 80%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소개되는 것은 이제 취득가액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10년간 보유한 사람이 이제 30억 원에 이제 판다고 했을 때 현재 제도로 하면은 만약 장특공 그 혜택을 받게 되면은 다 받아서 한 5,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현재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이제 절차적으로 보유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는 아마 거주 부분에 대해서도 장특공은 아마 폐지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의 보유에 따른 혜택만 제외한다고 할 경우에도 양도세가 약 4배 늘어난 2억 8천만 원에 해당되는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오히려 이 대통령께서 지금 분당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집을 판다고 판다고 했잖아요.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은 안 팔린 것으로 되어 아직 안 있습니다. 팔렸습니까? 네. 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팔릴 경우에 장특공 혜택을 받게 되면은 아마도 현재 분당에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오래전에 사셨기 때문에 차익이 굉장히 큰 상태고 그래서 세금 부분을 한 계산을 했을 때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만일에 이 제도 부분이 이제 만약 이렇게 돼서 문제가 이제 바뀌어지면서 보유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은 현재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부인하고 약간 일부 지분을 갖다 양도해서 공동 소유로 2018년부터는 되어 있긴 합니다. 김혜경 여사와요. 그런 부분들을 뭐 크게 그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사례를 드린 것에서는 이 제도 부분에 있어서 보유 문제를 갖다가 폐지를 하게 되면은 한 4배 정도의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 네.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약 6배 가까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지경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아마 대통령께서는 이 주택이나 부동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공공재로 보시는 것 같고요. 네. 사유재라보다는 공공재로 보시는 것 같고 이것으로 인한 자산 가치의 증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 투기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1주택자들 네. 특히 그 비거주 1주택자들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난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두성규 대표가 이제 사례를 들어주신 세금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뭐 4배가 오르는 경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집의 경우에는 6배가 오르는 그런 사례인데 이 정도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세금 폭탄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세금 폭탄이라는 게 아니다.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네. 이 정도면 세금 폭탄급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게 이제 보는 관점이 네. 좀 다른데요. 네. 원래 내던 세금이 100만 원인데 예. 갑자기 뭐 400만 원이다 이러면 진짜 폭탄이죠. 네. 그렇게 보면 폭탄인데 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럼 그 100만 원이었던 것이 공정한 과세 수준이었나를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 말씀 뭐냐면 예. 지금 사례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한 10년간 보유하고 네. 장특공제를 다 받으면 80% 혜택을 받아서 네. 세금이 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30억에 팔았을 때. 그래서 차액이 15억, 20억인데 5천만 원밖에 안 된다. 네. 그럼 비율을 따지시면 거의 뭐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소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들이나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은 또 그 구간을 넘어가면은 거의 뭐 한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 거랑은 조금 이제 균형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약에 20억이 올랐는데 세금이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내다가 2억 한 3천, 4천이 됐다 이거예요. 4배 정도 됐죠. 4, 5배. 예. 그런데 차액은 15억, 20억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거랑 우리가 기준을 비교해 보면 차액의 10%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게다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12억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네. 1세대 2주택자라도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집이 우리나라 2,300만 가구 중에 한 90만 가구밖에 안 됩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12억 넘는 주택을 아파트에서도 이제 그 비중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가구밖에 안 되니까 예. 10%가 안 되잖아요. 한 6, 7%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내는 것도 아니라 12억은 또 비과세 받고 차액에 대해서 이제 장특공제가 더 남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정과세로 가겠다는 건데 이번에 법안은 너무 좀 과격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예 폐지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법안이라면 아까 말씀하신 장특공제 윤종호 법안. 진보당 의원 법안 네네 말인가요? 장특공제 폐지 폐지 법안, 법안. 이거잖아요. 어떤 내용이에요? 그거는 법안은? 그거는 이제 아예 그냥 다 폐지하고 장특공제 폐지하고. 네, 폐지하고 일생에서 2억까지만 세금 기준으로 세금을 내가 5천만 원 내게 됐어요. 네. 그럼 그것도 감면해 주고 이래서 일생에 있어서 2억까지만. 2억만 감면. 네, 2억만. 그러니까 공제해준다. 세액이 한 6억 나오신 분들은 2억은 감면받지만 4억은 내야 되고 10억 정도가 나면 조금 이제 좀 커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좀 충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보당에서 제출했지만 뭐 예. 법안 소위나 거치면서 충분히 네. 현실적으로 국민들도 공정과세에서 좀 공감하고 예. 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예. 이 정도면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가서 맞추면 제가 볼 땐 괜찮겠지만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이거는 조금은 문제의 소지도 조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이 운을 띄웠고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제 법안 세제 개편안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떤 방향으로 잡힐지는 현재는 모릅니다만 여튼 대통령의 생각에 근로소득세에 붙이는 세금과 매기는 세금과 이 부동산이 올라서 매기는 세금의 전체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자산과 매년 소득을 벌어서 내는 근로소득과의 세금을 이게 절대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께서 보면은 굉장히 논리를 어떤 이제 설득을 시키기 위한 논리 부분을 수립을 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하긴 하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이라는 그 족쇄가 굉장히 강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특공 이 부분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거래 시에 이제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을 둘러싸고 생겨난 갈등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우리 국내 같은 양도소득세죠. 경우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유하면서도 보유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그 세금 부분이 이제 종부세까지 새로 생겨나면서 네. 굉장히 보유에 따른 부담도 크고 또 거래로 인한 부분도 지금 현재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은 주택을 갖고 있거나 혹은 매각하는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그 세금 부분에 조금 심한 표현을 쓰면 수탈에 가까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시중의 유동성이나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사실 명목상의 주택 가치의 상승에 불과한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제 사실 우리가 공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보유에 따라서는 그런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 거래할 때는 거래 금액에 있어서 차익 부분을 실제 실소유자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이 부분을 갖다가 세금으로서 단죄하겠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헌법상에 있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예를 들어 만일에 팔게 되면은 사실 옆 동네로 가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옆 동네로 가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 부분을 제하고 나면은 사실은 그 옆 동네로 갈 수가 없게 되는 또 네.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이 세금 문제를 단순히 이 보유와 그다음에 거주 부분에 대한 세금을 혜택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동산 전반에 주택 전반에 대한 세금 체계 및 예. 그리고 현재의 물가 상황이나 우리 실제 그 실거주자들은 실수요자라는 개념에서 그동안 정부가 보호하고자 했었는데 네. 이 부분을 그 보호의 어떤 범위에서 배척하는 그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다시 한번 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성기 대표님의 주장을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금 부동산 양도세 특별공제를 얘기하지만 부동산에는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도 있고요. 또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가 있기 때문에 세금 전체로 봐야 한다는 주장 하나가 있고 또 가격이 오른 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거니까 이게 명목상의 이익이다, 허구의 이익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집을 팔고 세금을 낸 다음에 새로운 집 또는 비슷한 집으로 갈 수 없게 된다. 세금을 내고 나면.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는 거나 똑같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부분, 어때요? 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네, 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이 세금이 뭐 장기 특별공제만 있는 게 아니라 취득세도 있고 이제 제사세, 종부세도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부담이 되면 집을 팔면 되죠. 아, 집을 지금 팔면 이제 된다. 타깃이 뭐냐면 1세대 1주택이 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대통령의 의지는 제가 볼 때 비거주 주택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진보당에서는 다 통째로 짚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니까 예. 조금 헤아릴 것 같고 이제 두 의원님 말씀이 그 부분은 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조금 구분해가지고 상세하게 가야 되는데 이 법안이 마치 100% 통과될 것처럼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이렇게 그렇다면 지역별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서울에 주로 몰려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장특공제를 딱 금액을 끊으면 지방에는 해당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12억 아까 네, 12월까지는 이제 비과세니까요. 비과세니까? 네, 2년 보유, 2년 거주만 하면 그냥 비과세예요. 예. 그럼 2년 보유, 2년 거주라는 개념이 실거주의 개념이 좀 약하잖아요, 사실은. 네.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의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학년제가 3년제, 6년제인데 최소한 3년짜리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만들어 놓은 틀입니다. 부동산의 어떤 좋게 얘기하면 활성화를 위해서 네. 세금 감면을 위해서 그럼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독려하는 어떤 좀 형태로 좀 작성이 돼 있다 이거죠. 구성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손을 봐야겠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 방향으로 하는 건 맞고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M2랑 물가랑 주택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면요. 네. 비례를 따지면 지금 오버슈팅이 돼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그만큼의 차익은 물가 상승을 넘어선 거거든요.
그럼 그 차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금을 매겨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실제 가치를 좀 빼주는 게 이게 양도세 비과세가 12억까지라는 게 그게 해당되잖아요. 사실은. 물가 상승분을 빼주는 게 그 12억이라는 게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양도세 면제 구간에 반영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그걸 깎아주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세제에서 근로소득세랑 비교할 때 똑같이 보지 말라고 하셨는데 네. 저도 똑같이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다만 과도하게 일반 사람 입장에서 근로소득을 하는 것보다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네. 내는 세금이 적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똘똘한 한치 현상이 이렇게 급하게 됐고 심지어 제가 상공회의소 강연을 갔는데요. 그 모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사업을 위해서 국가 제조업이나 발전하던 분들이 주위에서 자꾸 강남집을 사가지고 10억에 산 게 30억이 됐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조차 이 부동산 어떻게 보면 투기잖아요. 네. 이쪽으로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국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지적한 거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동산 망국병이라는 얘기는 다들 동감할 겁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 네. 최근에 한 1년째 편의점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몇십 년 만에. 편의점이 네, 편의점 매출이 줄고 있는데 부동산의 부채가 가계부채가 자꾸 증가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잖아요. 소비 여력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 줄은 게 이제 편의점에 나타나는 게 지금 최근에 1년에 처음이라는 일이에요. 이거는 이제 앞으로 가면 더 심화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할 때 너무 강한 것도 저거하지만 분명히 조정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마 지금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는 법안 중에서 진보당 의원이 얘기한 평생에서 이제 2억 정도만 공제해주고 그 이상은 다 매기자는 건데 그렇게 될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구상하는 게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봅니다만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만 면제 40%만 없애는 쪽으로 지금 앞으로 논의가 될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 자체를 갖다 한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예. 6개월 뒤에 그 보유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1년 뒤에는 제가 볼 때는 거주하는 부분까지 저는 발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거주하는 예, 부분까지? 왜냐하면은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요. 그동안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대통령 예전 대선 과정에서도 일단 나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관심을 많이 보이고 계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많은 그 민주당 등 그 여권에서도 이야기해왔던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세금 부분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면서도 네. 1주택자는 실수요자라고 보면서 네. 그쪽에 대한 공격은 거의 자제하거나 그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그 1주택자들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를 투자 세력이나 투기 세력에 포함시켰다는 것이 저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1주택자마저도 즉 네. 단순히 비거주 1주택자뿐만 아니라 네. 거주하는 1주택자도 결국은 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깔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은 지금 정부, 즉 국토부의 올해 예산에서도 공공임대 예산 자체가 전년도 대비해서 10배 이상 사실 늘어난 상황에서 예. 공공임대 중심으로 주택 공급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가져가는 측면과 비교해서 본다면은 대단히 조금 걱정스러운, 즉 주택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 정책의 근간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장특공제가 이제 어떻게 손질될지 실제 손질이 될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지만 만약에 보유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 40%를 없앤다면 어느 실거주하고 있는 분, 실제 실거주하고 있는 분한테는 그 보유 부분 없애는 걸 적용하지 않아서 80%를 다 받게 될까요? 아니면 실거주하는 분도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엔 많은 논의가 있을 텐데요. 네. 이 비거주 그 갭 투자의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예. 그거는 이제 장특에서 만약에 손질이 된다 그러면 네. 비거주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수준으로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에. 네네. 없어도 12억은 비과세니까. 예, 12억까지만.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좀 명분이 있죠, 정부 입장에서. 예. 중요한 건 이제 거주자입니다. 실거주자. 네. 실거주자분들이 누가 생각해도 이건 그냥 거주용인데 애들이 커가지고 방이 커졌어요. 네. 그러면 큰 데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세금이 너무 많으면 말씀대로 주 박사님 말씀대로 넘어갈 때 비잖아요, 그 돈만큼. 그렇죠. 세금 내고 이런 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명히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볼 때 안에서. 그러면 결론은 어떤 쪽으로 가냐면 예.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그러면 사가지고 다음 집을 살 때 예. 그런 어떤 누가 봐도 국가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주거 활동을 예. 또 교육 활동 이런 경제 활동을 위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옵션을 붙여서 양도세 차익을 갖다 최대한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 네. 거주를 뭐 2년 하고 넘어간다 막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만 네. 10년을 하셨어요. 누가 봐도 이건 거주를 한 거로 인정이 되잖아요. 보유도 예.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 되죠. 미국처럼 음. 그냥 넘어가서 네. 맨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네. 조금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보당은 더 급하고 네. 그 뜻은 저도 알아요. 워낙 부동산 망국병 때문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집권 여당에서 네. 충분히 또 야당 얘기도 듣고 해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이나 전문가들도 충분히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그건 좀 갈 필요가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바 없다 한 발 물러섰는데 이건 뭐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비거주자에게 보유 기준 감면을 없앤다고 하는데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네. 불가피하게 집에 살 수 없는 그럼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직장 문제. 직장 문제. 특히 공무원분들은 또 지방 근무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가족 모두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학교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만 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예. 이제 그런 경우조차도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돼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 그다음 학업 문제, 그다음에 특히 상속 등으로 인해서 예.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도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많은 논의 자체가 대통령께서는 보면은 싱가포르 사례를 또 많이 또 예를 드시고 하는데 예. 저는 미국 쪽의 사례 중에도 지금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신 게 과세 이연 제도입니다. 과세 또 이연. 예, 과세 이연 제도 보면 그 최종적인 그 쪽까지 작은 부분이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주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가서 마지막에 과세한다는 그런 쪽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그동안에 우리 국내에서도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가운데 이번에 저는 이 논의를 자체를 가지고 조금 뭔가 이 선거 때만 피하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국민들 압박하듯이 하기보다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조세 문제는 좀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좀 여러 가지 사안들을 모두 다 좀 검토하는 그런 공공의 어떤 여러 가지 논의하는 자리가 예. 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네, 이 부분 정말 어렵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쉽게 결론은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기회도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또 하나 관심이 있는 게 전세 매물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그래서 전세값이 치솟고 있다. 그런 통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교수님 실제 상황 그렇습니까? 네, 실제로 상황 그렇습니다. 1월 23일 이후로 급격하게 전세 매물이 더 감소했어요. 예. 이건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수준인데 어떤 경우에는 예를 보통 이제 매매 물건하고 5대5나 4대 6대4, 6대4 뭐 좀 차이 날 때 7대3 수준인데요. 예. 지금 어느 수준이냐면은 9대1에서 95대 5 이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 현상은 이제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이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 5월 예. 9일까지 다주택자들. 팔아야 되다 예. 보니까 이 전세로 이어서 가돌려던 분들이 다 그냥 스톱을 하고 이걸 다 매물로 다 돌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세를 놓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예. 근데 그 부분이 그냥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그냥 거의 씨가 마른 단지도 있고 네. 일부 뭐 조금 뭐 이렇게 충격이 크지 않은 데들은 이제 그래도 한 20% 10%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가 있죠.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세가하고 매물가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약간의 경우도 이게 뭐 담합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전세가가 그전에 5억대였어요. 네. 근데 이제 매매가가 8억이었어요. 예. 맞죠? 대충 한 60% 70%니까. 근데 대통령이 그걸 던지고 나니까 시장의 반응이 실수요자들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네. 집값을 제가 예전보다 못 받겠다 싶으니까 좀 내렸는데 네. 전세는 물건이 없다는 걸 물건이 아는 없으니까. 거죠. 그러니까 전세 놓을 분들은 뭐예요? 5년, 10년 기다리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7억에 올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수요자 중에 무주택자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네. 근데 가려니까 대출이 6억 원 되는데 부담이 되는 분들은 못 가잖아요. 요게 지금 임계점에 와가지고 정말 모자른데 거래가 요새 줄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5월 9일 이후입니다. 5월 9일 이후 9일 다주택자 이후에는 이게 풀리죠. 풀린다. 네, 왜냐하면
팔려고 내놨는데 처음에는 세입자가 없는 것만 팔렸잖아요. 네. 그래서 집을 내보낸 분들도 있어요. 빈 집들. 네. 강남에 가면 좀 꽤 있습니다. 오. 비어야지 됐는데 이제 다주택자 세입자를 유예를 해줬잖아요. 임차계까지. 그것 때문에 물건이 더 나왔고 예. 이 부분들이 그러면 5월 9일 딱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못 팔았잖아요. 네. 그럼 양도세 중과에 해당되니까 어떻게 돼요? 팔 마음이 안 들잖아요. 팔 수가 없다. 그러면 자금이 이미 비었잖아요. 빈 집은 메꿔야죠. 예. 그럼 전세로 내놔야죠. 그럼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5월 9일 이후에는 다소 완화가 된다.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성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전세 지금 상황 심각하고 가격도 오르는 게 이게 그렇죠. 5월 9일 양도세 중과 이 데드라인이 지나고 나면 전세 매물이 조금 더 나와서 조금 진정될 거다. 그럴까요? 네. 아니 제가 볼 때는 전세 사실 그동안의 전세 물량 부분의 주요 공급처는 신규 공급 단지였습니다. 실제 신규 공급 단지에서 신규 전세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예. 왔었는데요. 실거주 요건들이 강화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신규 단지도 별로 없지만 신규 단지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전세 물량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가 조금 심한 표현을 쓰자면 전세 박멸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전세 상황이다 박멸.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지금 대단지의 경우에 있어서도 전세 물건은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고 그리고 전세를 주려고 했던 과거의 분들도 사실은 비어놨던 집을 갖다 다시 전세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추가적으로 자기들가 부담해야 될 세 부담에 대한 것들을 갖다 대응하기 위해서 네. 월세 자체도 월세로 지금 돌리는 굉장히 거. 물량도 급격하게 소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월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신문에 표현된 바에 의하면은 뭐 아실이나 아파트 실거래가나 이런 데에서 지금 발표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특히 강북 지역, 성북, 중랑, 노원 등 강북 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80%가 감소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네. 전세 물량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추세에는 향후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취지 자체도 이 전세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5월 9일 이후에는 완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완화되지 않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세 대출 보증금에 대한 어떤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막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세는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의 사라질 수도 있는 특별한 어떤 고가의 전세를 제외하고는 사실 전세는 아마도 실종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전세를 구해가시는 분들 좀 걱정스러운데 마지막으로 집값동에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한국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동을 매주 발표하는데 그동안에 강남 3구 집값이 상당히 약세. 그 외에 한강벨트 이 네. 밖 외에는 또 상당히 상승세 예, 폭이 커지는 상황, 차별화되는 상황이 조금 계속되고 있습니까? 이어질까요? 이제 이어지고 있다가 4월 초부터 좀 꺾였습니다. 이달 네, 초부터? 6억 대출, 왜냐하면 25억 이상은 2억 대출이고 예. 그 밑에 구간은 4억인데 15억 이하는 6억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25억, 30억짜리 집이 2억 대출을 해주면 네. 10억짜리는 그러면 당연히 1억 정도 해야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에는 잡았는데 우리 강남 사고 5분이라고 그러죠. 고급 주택들은 잡았는데 밑에는 도리어 푼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이 대출이니까 10억이면은 그냥 4억 보증금 갖고 그냥 사인하게 되니까 이 부분이 쭉 올라오다가 10억짜리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13억까지 된 데가 많습니다. 네. 노원구 같은 데도 5억 가던 게 7억, 8억 이렇게 그렇게 많이 올라가요. 가다가 3월 말부터 4월에 묶였습니다. 멈췄어요. 왜 그렇죠? 가격이 멈춘 이유는 뭐냐면 쫓아가던 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력이 떨어진 겁니다. 너무 높다. 6억 대출의 이자가 생각해 보시면 상당하거든요. 예. 한 200, 300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낼 소유층이랑 소득 수준을 구간을 생각해 보면 네. 주택 가격이 그 임계점이 이제 3월 말에 왔다고 좀 보여지고 그 4월 초부터 중순까지 거래량이 좀 갑자기 3월하고 다르게 됐어요. 네. 많이 지금 꺾였거든요. 예. 그 얘기 뭐냐면은 약간 끝나고 나면 파시려는 분들은 이미 다 거쳤고 가격을 고수하려고 그럴 거고 네. 근데 사시려는 분들은 여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이건 뭐 관망의 차원이 아니라고 봐요. 여력이 안 되니까 포기. 약간 기다리고 포기하고 정부 정책만 보잖아요. 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반기에는 거래가 감소할 것 같아요. 많이. 감소하면서 정부 정책에 받쳐주면은 네. 가격이 좀 안정되겠지만 못 받쳐주면 정부 그나마 정책이라면 쫓아가는 분들이 생기니까 시장이 좀 상방 압력은 강하지만 예. 힘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두성규 대표님의 얘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 폐지 논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데드라인인 5월 9일이 지나면 집을 팔지 못한 다주택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버티기에 들어가게 되죠.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가 대폭 오르고 내년에는 정부 의지에 따라 훨씬 더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지 두 분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공시가격이 발표됐습니다. 공시가 됐습니다. 올 1월 1일 기준 서울을 보니까 18.6%입니다. 이게 3월에 열람을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의의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정한 건데 당시 3월 열람안에 비하면 아주 소폭 낮추는데 그쳤죠. 권대중 교수님, 네.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오늘 공시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조정된 비율. 이게 그 지난해 9월부터 평가가 들어갔거든요. 네. 사실 이제 한국부동산원에서 이제 조사 보고라는 명목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네. 있습니다. 7월 1일 날 확정되면 1월 1일 소급 적용합니다. 7월 1일. 예, 지금 이제 열람해서 이의 신청 받는 기간입니다. 예. 근데 지난해 그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번에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현실화율이 평균 69%인데 예. 서울은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60%? 예를 들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을 작년 6월에 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제가 시기를 분석해 보니까 예.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성동구가 14.08% 올랐어요. 14.08%. 네, 그리고 그 서초구나 강남구가 7, 8% 정도 올랐는데 공시가격이 25% 올랐다는 얘기는 예.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한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많이 평가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드린 평균 그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평가 자체도 한국부동산원에서 한 겁니다. 2022년도에 서울의 그 공시가격이 평균 17.2%였거든요, 전국에. 예. 전국이. 예. 올해는 이제 9.13%인데 그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말기에 그 지가가 상당히 급등했기 때문에 높이 나왔죠. 예. 아마도 내년에 올해 급등한 가격이 또 반영되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나. 오. 네, 그래서 1가구 1주택이라도 재산세가 늘어나고 종부세가 또 늘어나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서 좀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 반영 비율은 한 14% 정도 됐는데 구별로 서울 25개에서도 구별로도 상승률에 좀 차이가 많이 나타난 거죠? 이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공시가격 상승률은 물론 부동산원에서 뭐 집값 상승보다 좀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작년에 많이 오른 지역들이 많이 올라갈 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기준일이 1월 1일이거든요. 네. 1월 1일이라는 얘기는 올해 상승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요. 반영되지 않고. 작년의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작년에 어디가 많이 올랐을까요? 네. 작년 초 2월, 3월 강남 3구, 용산구 토지 거래가 풀고 묵고 하면서 네. 당연히 많이 올랐고요. 그 외 지역들 5월부터는 이제 한강벨트, 예. 성동, 마포, 강동 이런 지역들이 올랐는데 네. 상승률을 보게 되면 여전히 이제 용산구, 성동, 강남 순으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많이 올랐던 지역들이 올해 많이 올랐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 이제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보다 왜 공시가격 상승률이 좀 더 높냐? 높은가? 그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볼 필요는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는 게 이제 굉장히 낮잖아요. 13%만 그러니까요. 예, 받아줬기 별로 때문에. 많이 안 받아줬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보더라도 엄청난 불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집값이 때문에 올랐으니까. 안 올랐는데 현실화율을 많이 올려서 공시가격이 폭탄이 됐다면 예. 좀 화가 많이 날 텐데 최근에 보게 되면 공시가격 작년에 많이 올랐는 부분이 반영됐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올해가 끝이 아니잖아요. 올해 집값 올라가는 건 내년에 네. 반영이 되는 거고 네. 올 하반기가 되면 아무리 봐도 이제 우리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게 공시가격이 있고 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예. 있고 세율이 있는데 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예.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어.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예.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건드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현재 60% 정도 예. 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80%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80% 올려도 명분이 있잖아요. 예. 아니 박근혜 정부 시절로 우리 정도 회기를 오.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문재인 정부 때처럼 95%를 올리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네. 하면 이제 명분은 있는데
공시가격도 올라가는데 예. 안 그래도 집값이 올라가는데 공정시장 비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세부담은 저는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이 좀 꽤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까. 내년을 더 걱정하는데 우선 올해 얼마 올라가는지 조금 주요 아파트를 좀 보면 거기다가 또 어떻게 조정이 돼서 내년에 또 올라갈지 모르니까 우선 이번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이 어느 정도 뭐 일부 지난해까지는요. 이게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2009년도에 도입했는데 예. 지난해까지는 정부가 이제 그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예. 금액을 낮췄어요. 지금 우리 그 김인만 소장이 60% 적용했다는데 이게 토지나 또는 뭐 다른 그 다주택자 그렇게 했는데 일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6억 원 이하는 43%, 예. 6억에서 9억 원은 44%, 9억이 넘을 때는 이제 45%를 적용했어요. 예. 올해는 아마 그거 적용 안 하고 그냥 60% 할 것 같아요. 근데 공정- 만약 이렇게 되면은 금액이 올라가는 것만큼 재산세 비율로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예. 공시가격이 12억 이상이니까 12억에서 만약에 뭐 14억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올랐다. 그러면 2억 오른 것만큼 그 10% 올랐다 또는 20% 올랐다면 그만큼 재산세가 올라간다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예. 강남구 현대아파트 구차 같은 경우는요. 예. 공시가격이 34억 7천만 원에서 47억 6천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36% 올랐죠. 어. 근데 보유세도 여기에 따라서 57.1% 늘어나면 예. 세금 자체가 2,900만 원 나오던 게 작년보다 1,000만 원 이상 더 나옵니다. 보유세를 1,0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보유세만 내는 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가 또 있잖아요. 네, 보유세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보유세 종합부동산세가. 이 재산세, 그죠? 재산세하고 재산세, 예, 종부세를 포함해서. 합쳐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야, 1,000만 원 이상 더 내야 된다. 네, 네. 오. 이게 재산세가 생각보다 많이 보유세 생각보다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정도 올해 무거운데 지금 아까 관심은 여기서 내년에 과연 어떻게 될까? 내년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이제 7월에 종합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종부세 관련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까? 김원 소장이 이제 잠깐 세율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은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손댈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들을 지금 하는 겁니까? 다들? 예, 지금 뭐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60에서 이제 80% 올라가게 되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 플러스 이제 플러스가 되니까 훨씬 더 올라가는데 아파트 이제 올해도 부담스럽거든요. 예. 올해도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뭐 우리가 너무 비싼 아파트긴 한데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2025년에 1,800만 원 정도 냈는데 예. 올해는 2,800만 원 정도 내니까 앞서서 이제 1,000만 원이나 1,000만 얘기가 원 더 나왔고 낸다. 잠실 엘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작년에 582만 원 냈는데 예. 올해는 859만 원, 47%입니다. 이게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47%나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도 289만 원에서 439만 원, 52%가 늘어납니다. 네. 아마 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비싸지 않는 아파트들, 뭐 노원구의 이제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늘어나고 한 5만 원 정도 늘어나거든요. 예. 7.1%.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오르지 않은 아파트들은 예. 사실 5만 원이야 뭐 외식 한 번 안 하면 되니까 그래도 저희가 이 보유세, 종부세를 내게 된다고 하면 그 자체는 놀랄 수도 있어요. 놀랄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이쪽 지역들이 올해 올라가거든요. 작년에는 안 올랐습니다. 노도강이. 근데 올해는 강남보다 노도강이 지금 뭐 집값이 상승률이 꽤 높기 때문에 네. 지금은 5만 원 이 정도야라고 하지만 내년에 아마 내년 12월에 고지서 받아보면 예.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년에 지금 집값이 오른 게 내년에 이제 반영이 될 텐데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 하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정부가 세제 개편안 관련된 종부세, 보유세 할 때 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만약에 지금 60%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뭐 한 1, 20%만 올려도 공시가격 오른 거에다가 공정시장 가격 비율 올라가니까 보유세는 훨씬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에서 80% 되면요. 재산세 20%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20% 늘어난다. 네, 네. 70대면 10%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 늘어나는 것만큼 비율만큼 재산세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분 더하기 그것도 공정시장 가격이 네. 올라간 거 하면은 예. 보유세가 뭐 내년에는 엄청날 수도 그런데 이제 우리 김인만 소장 말씀하신 대로 올해 상반기에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서울 외곽. 예, 아니 특히 이제 그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오히려 그 서초 강남 북파는 좀 평균 가격이 떨어졌지만 네. 중저가 아파트인 그 노원 도봉 강북구나 예. 금천구나 구로구나 이런 쪽은 오히려 더 가격이 올랐죠. 예. 그래서 오른 것만큼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고 봐야 되는데 네. 여기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만약에 60에서 80% 올라가게 되면 네. 거기에서도 이미 20%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금은 내년에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세 저항이 좀 나올 가능성 없습니까? 이렇게 세금이 올라간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고지서를 받아봐야 되는데 앞서서 제가 이제 노원구에 있는 뭐 풍림 아파트 예를 들었는데 예. 공시가격이 올해 5억
5,800, 작년에 5억 2,400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 네. 올해 상승분을 보게 되면 아마 2027년 공시가격은 한 6억 5천 7억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예. 7억 정도 올라가면 66만 원에서 71만 원 됐는데 공정시장 가격 비율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유 뭐 30만 원 정도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비율을 보게 되면 뭐 강남의 고가 아파트야 그 정도 얘기를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 네. 체감이 다르잖아요. 내가 왜 이걸 그렇게 많이 내야 되지? 아니 그래서 2년 전에 50만 원 내던 걸 100만 원 내라고 하면 이게 체감적으로는 네. 당연히 조세장 근데 생길 이게 수밖에 웃기는 없기 게요. 때문에 네. 경제가 어렵다고 지금 정부가 돈을 풀고 있잖아요. 그렇죠. 10만 원에서 60만 원 주고 있는데 세금이 그만큼 또 나오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받은 수 돈보다 있겠습니다. 세금이 네. 더 내야 집이 되는 없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예. 집이 있는 사람은 어. 10만 원에서 60만 원 주고 사이에 세금으로 더 받는데 걷어가고. 네, 70% 이내 들어야 또 그것도 받잖아요. 네. 근데 세금이 50만 원씩 더 나온다?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런 정책을 이제 발표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두 분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정시장 가격 비율 보유세 기준이 될 텐데 얼마나 오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 변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끝납니다.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을 좀 내놓아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완전히 끝내는데 매물 좀 많이 나왔다고 이제 보십니까? 많이 지금 많이 이제 소진돼서 나올 건 다 나왔죠. 상당히 지금 많은 이제 부분이 팔렸습니까? 네, 5월 9일 이전에 계약만 해도 유효하게 해줬는데 네. 뭐 거래가 마지막 끝날 때 임박해서 거래되진 않아요. 예. 다주택자들이 이미 집을 팔 사람들 이미 뭐 거의 다 내놨고요. 지금 내놓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물건들은 이제 일부 소진이 되거나 네. 또는 뭐 그 버티기 작전을 한 사람들은 뭐 일부 회수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매물이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 다주택자 양도세와 대출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이 대책의 효과 또는 부작용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세요? 서울 외곽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것 때문에. 그거는 부작용이 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효과라고 한다면 2월, 3월에 예. 평균 가격이 좀 떨어지고 네. 급매물이 나왔다는 게 아마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일시적인 효과라는 게 이제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결과는 5월 9일이 지나고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집값이 이제 급매물이 나왔잖아요. 하락을 했는데 하락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데 네. 그럼 집주인들이 왜 급매로 팔았을까? 두 가지 경우가 생길 수는 있죠. 예.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 중동 전쟁이 굉장히 좀 장기화되고 예. 국제 유가가 예를 들어서 배럴당 뭐 200달러까지 가. 그러면 경제적으로 충격이 되고 긴축으로 가게 되면서 기준금리가 막 급등한다. 야, 이거 주식 부동산 떨어지겠는데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 집주인들이 던질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라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 마음은 어떨까요? 네. 안 사겠죠. 더 더 떨어질 떨어질 것 걸 같은데. 기대하고. 안 삽니다. 근데 네. 지금은 5월 9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답을 알고 있는데 5월 9일 전에 팔면 중과세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네.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중과세가 7억이 나오고 일반 과세로 팔면 3억이 나온다면 집주인은 3억 금매로 파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수준까지 내려서 지금 팝니다. 예. 초금매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 차익이 큰 분들인데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월 중순 정도에 예. 대부분 소진이 됐고요. 어. 지금 나와 있는 매물들은 팔면 좋고 예. 안 팔리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신 분들이 어. 지금까지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 5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이분들은? 뭐 아예 못 파는 거 세금이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러면 금매를 이제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호가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30억 아파트를 27억에 내놨는데 안 팔렸다라고 하면 27억에 계속 둘 수는 없으니까 네. 회수하든지 33억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겠죠. 어차피 중과세 낼 바에는 올려서 중과세를 막겠다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예. 매물이 좀 많이 잠길 것 같고요. 네. 호가도 올라가는데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20억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2월, 3월에 금매물 맛을 봤기 때문에 매수자들도 적극적으로 달라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소강 상태더라고요. 매수 문의도 없고 집주인도 꿈쩍도 안 하는 집주인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절벽인데 걱정되는 건 이제 15억 이하 이야. 외곽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예. 다주택자를 규제하자 보니까 최근에 전세 매물이 이제 실종이 됩니다. 예.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인데요.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예. 대출 규제도 있고 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예. 대출도 있고 11호 대책으로 토지 거래가까지 묶고 예. 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빠르게 지금 사라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전세난이 좀 심각하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내가
3개월 전에 알아볼 때와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다 보니까 집값이 너무 올랐다 그런 거죠 지금. 예.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분들은 수요는 늘어나게 되고요. 예. 외곽 지역들은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2024년 5년 예. 집주인들이 급매로 별로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이 8억 아파트가 9억 10억 올라가는 건 예. 강남 아파트 가격으로 본다면 5억 10억 올라가는 거와 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들은 지금 2월, 3월에도 불안했고 예. 하반기에도 여전히 불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 두 가지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 한국부동산원에서 지난 4월 셋째 주에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예. 매매 수급 지수라는 겁니다. 매매 수급. 예, 네. 이게 1월 23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집을 팔게끔 이제 발표를 했죠. 네. 2월 셋째 주부터 4월 셋째 주까지 예. 그 매매 수급 지수를 보면 팔려고 하니까 100이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100이 넘으면 살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근데 100.5였는데 2월 셋째 주, 넷째 주에 99.95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3월 넷째 주에 예. 97.28까지 떨어졌어요. 네. 이게 매물이 많은 거지. 그 살 사람이 없는 거죠. 팔려고 줄어들었다가 물건을 많이 내놓았다. 네. 그러다가 4월 셋째 주에 다시 100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매도자보다는 매수자가 더 많다는 얘기고 예. 이게 어디에 평균이냐면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네. 강남 4구 기준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평균의 오류가 있어요. 네. 정상적인 거래가 15개 거래가 되는데 급매로 팔기 위해서 8억에 거래되면 예. 평균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평균을 내다 보니까 전부 다 하락하는 걸로 착각하는 평균의 오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강남 3구나 고가주택 중심들은 이번에 한국부동산이 발표한 자료나 KB부동산 시대가 예. 전반적으로 내려간다고 평균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정상 거래는 그렇지 않다는 거. 네.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가 아직도 100 위에 있습니다. 아직도 네.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러면 5월 9일이 이제 지나서 팔기 못하는 분들은 매물을 전세로 이제 이게 돌릴 수 있다. 돌려야만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전세난이 심각한데 그 전세 물건이 조금 공급이 늘어나면서 혹시 한숨 돌릴 수 있을 가능성 있을까요? 일부는 있습니다. 이제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양도세, 중과세가 부담스러운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요? 양도세라는 게 시세 차익이잖아요. 예. 시세 차익이 큰 아파트, 많이 올라간 아파트가 주로 한강벨트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벨트 지역들은 일부 집주인들이 이제 생각을 하죠. 매물을 회수하게 되면 네. 비워둘 수는 없기 때문에 보유로 간다면 우리 위험 관리 방법 중에 이제 위험 전가가 있잖아요. 네. 세입자를 통해서 월세를 주든지 전세를 줘서 올려서 세입자한테 전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강벨트 특히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팔려고 했는데 못 파신 분들은 이제 비워뒀다가 다시 세입자를 구할 수는 있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이 이 한강벨트가 아니라 서울 외곽. 외곽에 예. 10억 이하 아파트 구간에 전세도 심각하고 매매도 심각한데 이쪽 지역이 5월 9일이 지난다고 집주인이 이제 나 전세를 돌려야겠어 하는 곳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예. 실제로 금매물도 없고 그런 현상들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더 많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결혼을 혼인신고한 분들이 4만 9천 상 정도 되거든요. 이 중에 3만 상이 서울에 정착을 했고요. 예. 나머지 19,000이 이제 경기도 인천으로 밀려난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집주인들이 뭐 공급 물량을 좀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입주 물량도 작년 대비 한 35%, 40%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외곽 지역의 전세 시장 안정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겠다.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더라도 강북구가 플러스 3.86%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엄청 높네요. 그렇죠. 성북구, 성동구, 관악구, 도봉구 순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외곽 지역들이 지금 전세가 굉장히 불안한데 이 집주인들이 일부 못 파는 집을 전세로 돌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다주택자 규제 정책 굉장히 바람직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서울 전세 매물 감소, 서울 외곽의 집값 상승 상당히 부작용을 많이 일으키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다주택자 규제 그렇죠. 정책. 아무래도 뭐 다주택자가 그 집을 매도하게 되면 그 무주택자인 전세입자가 그 집을 사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의 논리가 세입자가 그만큼 소유를 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더 줄어든다, 수요가 줄어든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작년 2025년도에 전국의 결혼 건수가 24만 쌍 정도가 했습니다. 예. 거기에 서울은 4만 9천 쌍이 결혼했습니다.
2024년도에도 전국에 22만 2천 쌍 이상이 결혼했고요. 서울이 4만 2천 쌍 결혼했는데 작년에 결혼한 4만 9천 쌍은 집이 있어야 되겠죠. 네. 적어도 4만 9천은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입자가 주택을 소유한 소유자로 넘어가서 그만큼 준다 하더라도 네.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이 없으면 공급이 없으면 당장 전월세 가격부터 매매가 올라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가 강력한 제도를 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보증금에 대한 전액 신탁 제도를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의 전액 전세 보증금을 전액 신탁하는 겁니다. 신탁으로, 네. 그러면 뭐 깡통주나 역전세나 이 사기 사건이 없는 거죠. 예. 그 근거가 뭐냐면 지금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를 가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허그의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 예치하는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딴 데 투자하는 걸 차단할 수가 있지만 네. 만약에 그래 됐을 때에는 그 물건에 전세뿐이 아니라 융자가 있는 경우 상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검토가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전세 제도가 위축되면서 월세 제도로 전환되지 않겠나 많이. 이번 정부가 추진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강력한 게 지금 이 제도입니다. 언제 시행을 하게 될 지금 예정이-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검토하고 있어요? 6.3 선거 지나고 나면 7월 달에 세제 개편할 때 같이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칼럼을 쓰거나 방송에서 한 얘기 중에 그 에스크로 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신탁 맡기는 네, 거. 그거는 이제 보증금의 일부를 예. 뭐 10% 20%를 예치하는 쪽으로 얘기했는데 이건 전액 신탁하는 걸로 간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게 그 정부 투자기관에 예치하면 괜찮은데 네. 은행이나 또는 뭐 개인 그 주식회사에 신탁회사에 맡길 수 있게 되면 네. 원금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원금 보장이 확실히 되게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주택토지 보증공사 확실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마도 본격적 논의가 7월 이후에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전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예, 수 있다. 그러면 월세 시장이 늘어나고 좀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전세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잘 이해가 안 아니, 가요. 전세 제도가 만약에 이렇게 또 깡통 전세나 역전세는 사기를 막을 수 있다. 그거는 막을 수 있겠죠. 이게 안정화되는 거죠. 네. 물건이 많아서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요. 네. 깡통 전세는 막을 수는 있는데 전세 시장은 저는 굉장히 불안해질 것 같은데 이러면 제가 집주인이라도 예를 들어 다주택이라도 내 돈이 내 마음대로 쓰지 못한 내 돈이라기보다는 이제 세입자한테 받은 보증금이긴 합니다만 그게 제한을 받게 된다면 그냥 월세 돌리는 게 이제 자금력이 이게 되시는 월세가 분들은 돼서 늘어난다고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월세는 많이 바뀌죠. 그러면 전세보다는 세입자의- 보증금 그렇죠, 월세로 그렇죠. 월세가 많이 늘어나면 네.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고유에 있던 전세 제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입자 아마도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정부 고통스러운 여당에서도 곰곰이 많이 깊이 있게 생각할 아니 겁니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가 늘어나는 게 세입자 측면에서 이렇게 꼭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월세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처분 소득에 달려서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지출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런 거고 예. 전세는 어떻게 보면 이자가 없는 저축성인데 그 이자 상당액이 사용료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내가 집을 구입할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요. 예. 근데 월세는 더러워지 않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더 어려울 수 있죠. 예.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네요. 그 제도는 이제 과연 어떻게 윤곽을 드러낼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또 하나 지금 그동안에 계속 얘기됐던 비거주 1주택자들의 아파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축소.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팔 때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공제를 하지 않겠다. 원래 이 제도가 장기 보유를 권장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네요. 이렇게 확실히 시행이 될 것 지금 같은 분위기죠, 이건. 근데 이것도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다른 다주택자 규제보다도 예. 뜨거운 뜨거운 감자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100이라고 본다면 예. 집 가진 사람이 15%가 다주택자고 2주택 이상이고 85%가 1주택인데 1주택자 중에서도 물론 비거주가 거주보다는 숫자가 작긴 합니다. 7대3 비율 정도 되는데 예. 집주인들이 이제 좀 반발을 좀 많이 하죠. 왜냐하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예. 왜 거주하지 않는 집을 가지고 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네. 전세를 끼고 대출도 안 나오니까 하나 샀다가 3년, 5년 동안 돈을 모아서 내가 전세금 돌려주고 그 집에 입주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교육 때문에 살다가 예. 전세 주고 전세 갈 수도 있고 내 집인데 애가 공부를 잘해 엄마 네. 닮아서 그러면 다른 집에 전세를 구해서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투기로 간주해서 예. 혜택을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1988년도에 아마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제도가요? 도입 당시에 네. 취지가 이제 그거죠. 네. 투기에서 보유로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거였는데
다른 선진국들도 장기 보유하게 되면 혜택을 좀 많이 주긴 합니다. 일본이든 독일이든 프랑스든 미국을 보더라도 장기 거주가 아니라 예. 오래 가지고 보유를 있기만 하더라도 하면은 충분히 혜택을 준다는 얘기는 예.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 장기 보유에 대한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유는 안 돼. 네. 거주가 살아야 돼. 돼. 반드시 라고 살지 한다면 않으면. 대통령께서 이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보유가 아닌 거주다. 예. 라고 한다면 지금은 10년 보유하면 40%, 예. 10년 거주하면 40, 합의 80인데 이게 2대 6으로 갈지 0대 8로 갈지가 논란이 되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수요자들 비거주하신 분들은 예. 거주해야겠다. 정책에 네. 따라서. 그러면 거주하게 되면 또 살고 있는 세입자는 또 나와야 되니까 네. 또 다시 돌고 돌아서 전세 시장은 또 불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이 제도가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하나 조금 더 공급에 관련된 한 가지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정부가 발표를 했네요.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이번 상반기에만 13,400가구를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여기에 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고양, 창릉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공급이 상당히 부진하다. 공급을 늘린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요게 좀 분양이 되면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뭐 공급 확대 이런 게 좀 확실해질까요? 아무리 빨라도 2030년에 입주 예정이거든요. 지금 분양을 그럼 해도. 그 전에는 어떡하죠?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주택은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 예. 전월세 가격은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 주택. 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 지금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1가구 비주택, 1가구 1주택 비거주 주택을 압박하는데 그 기준을 세워놓고 했어야 되는데 예. 기준 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네. 상속받은 주택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혜율이 전국에 64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서울에 한 67만 원 된다고 그러는데 예.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아서 비아파트 부분 빌라나 오피스텔을 하나 사놨다. 예. 그 월세를 받고 있는데 월세. 이것도 주택에 포함되니까 그것도 다주택자 투기로 팔으면 보느냐? 어떻게 살죠? 그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예. 또 하나 1가구 1주택 비거주 주택도 예. 직장 때문에 내려가는 게 있어요. 살다가 직장 내려가면서 전세 넣고 예. 다시 또 많죠. 오면 살거든요. 그런 기준 없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단기 주택 공급인 다세대나 연립이나 또는 뭐 도시공원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네.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수요자가 없으니까. 예. 이걸 주택수에서 배제하거나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요. 네, 그러면 주택수에서 빼주면. 네. 그러면 뭐 일정 면적 이하를 예.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10,000가구씩 공급되는 게 2030년도라면 예. 그 전에 이게 공급되는 건 3개월, 6개월도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겠나. 네. 네. 시장 안정될 것 같다. 시장이 빨리 안정화돼야 되는데 현재 이런 세제 논의 얘기라든지 공급 상황을 봤을 때 향후 집값 전망 이럴 때 수요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김만 소장님께 짧게 좀 듣고 싶네요. 필요한 분들 저는 항상 기준은 똑같습니다. 자금이 되고 필요한 분들은 뭐 대출을 70%까지 받는 건 물론 뭐 소액이고 능력이 되면 괜찮은데 네. 지나치게 무리하게 연끌할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전세의 안정이 쉽사리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수님 비아파트 얘기했듯이 그것도 빨리 공급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 전세가 힘들다 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이라면 결혼이 12월이라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저는 미리 좀 움직여서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빨리 주거 안정을 좀 찾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예. 뭐 정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을 감안해서 비아파트 공급도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 가격과 향후 주택 정책 그리고 시장 전망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 교수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